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엽새. 오늘은 정말 본방사수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어제 예고했던 대로 탈북하신 분인데요. 이 진나리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손으로 네네네. 당기면 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인사는, 자기소개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 진나리 선생님 모시고, 북한과 남한, 이 탈북, 이런 것들을 얽힌 여러 가지 다양하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거 뭐 방송을 하면서 실수로 시그널을 그냥 틀어놔가지고 의리 하면서 계속 같이 나간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실수가 많네요. 오늘 또 이 초대 손님까지 모시고 있어서 제가 잘 하려나 참 스스로도 걱정입니다. 자, 진나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언제 넘어오셨는지부터 간단하게 북한에서 뭘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네. 저는 2005년에 탈북을 해서 입국을 하였습니다. 네. 북한에서 10년 됐네요? 예. 네, 10년 됐죠. 예. 북한의 그 국경 일대, 양강도 일대에서 살다가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을 나와서 교원 생활을 8년 정도 하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서 나름대로 살 길을 도모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현재는 대학원에서 그래도 북한학을 전공으로 북한 교육 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1인입니다. 네. 예, 북한 교육을 공부한다고 하시니까 가끔 사람들한테 이런 말도 듣겠습니다.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교과서 국정화하는 거 하니까 그거 너무 북한 닮아가는 거 아니냐. 어때?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 보면, 여기가 북한인가 남한인가 좀 이렇게 착각될 때가 좀 가끔 있었는데 그러한 순간이었기도 하고요. 네. 실은 제가 여기에서 그 제대로 된 체계적인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히 그냥 북한에서 우리가 교육받았던 거를 바로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에 비하면 북한의 교과서가 그야말로 국정교과서 아닙니까? 그렇죠. 전국에 단 하나의 교과서로 전국의 모든 그 교정의 교육기관들이 그 시간대에 똑같은 내용을 주입받고 있는데 아마 글쎄 한국 사회는 그렇지는 않겠다마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저로서는 좀 어리둥절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강도에서 그러니까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직장생활까지 하다가 넘어왔다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교원이라고 하면 우리 남한의 견지에서 보면 그런 대로 직업이 안정되어 있는 직업이거든요. 네. 예, 그렇게 안정되어 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정말 이 먹고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가지고서 남한을 넘어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네. 북한이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그게 우리 사회에서 알려지기는 고난의 행군이라 해서 94년, 97년 그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고요. 근데 또 그 시기에 또 나름 시장을 통해서 여유를 축적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부문이라고 하면 그 교육도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이냐, 대학교육이냐 또 이에 따라서도 또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교육자라 하면 이른바 국가공무원인데 국가에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 가장 직격적인 타격을 받은 축에 속하는. 그러니까 아예 배급이 안 나왔다라는 거네요. 그러죠. 그렇다고 시장에 나갈 수 있는 합법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또 아니었어요. 그렇구나. 네. 교원들은 그러니까 수업이 이루어지든 말든 배급이 나오든 말든 학교 가서 있었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학교 출근해서 퇴근 시간이 정해진 그 스케줄을 따라야 되는 사람인데 또 자기 앞에 맡은 학생들이 있고 분담된 업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교원들 경우에는 힘든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더라도 대개 교원은 이제 밥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 이상의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도 그건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 교원에 대한 우대, 그리고 사회적 지위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교권이 무너진다라는 거를 접할 때 북한에서는 이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실은 북한에서 교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우대를 하는 부분이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는 굉장히 그게 좀 하락을 한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저 넘어왔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이 진나리 선생님 볼 때마다 하거든요. 이렇게 지성적인 분이 북한에서도 북한 자체가 안정되어 있었을 때는 참 할 말은 아니지만 크게 될 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마저 북한을 버리고 사실 탈출한다라고 하는 건 더더군다나 남북의 관계에서 국경선을 넘어서 그 먼 길을 건너서 온다라고 하는 거는 어지간한 각오 없이는 힘들거든요. 예, 탈북 그 자체라는 게 사실 사선을 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돌파해서 오기까지 참 많은 힘든 일들 그리고 아주 마음의 결심을 정말 단단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네,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여담으로 그냥 웃으면서 돌이켜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생사가 갈리는 순간이었어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이었고 절박했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막다른 상황에까지 내돌리다 보니까 그거를 선택함에 있어서 뒤를 돌아보고 앞을 재단하고 할 만한 겨를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던져진 몸이었고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근데 저는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떤 한편으로는 이 중국이 있고 남한이 있다. 사실 어쨌거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두만강 유역 어딘가를 건너면 중국이 있고 그리고 좀 더 가면 남한이 있잖아요. 예,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북한에는 북한 분들에게는 다행이기도 하고 좀 불행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다행이라고 하는 측면은 그래 정말 차라리 이렇게 죽으니 차라리 한번 가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남한에서 그 정도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마 이 나라를 둘러엎자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약간 좀 이것도 싱거운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다행스러운 면과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다행스러운 면을 먼저 말한다면 제 경우에는 너무나도 고지식하게 정말로 열혈적으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만 하다 보니까 외부 세계를 접하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려웠던 구조였어요. 그 사이에서 국경 연선이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가 CD로 유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다른 나라 소리였어요. 나는 너무나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냥 학교 생활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아주 충실한. 좀 그렇습니다. 당원이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게 시장화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을 멀리하면 안 되는 구조였고 그렇기 때문에 다가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구조 속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결국에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한번 가보자. 왜냐하면 중국을 통해서 모든 물건이 왔다 갔다 거래가 이루어지던 때였고 또 국경 바로 옆에 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을 갔는데 그곳에서 대한민국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탈북해서 남한으로 올 생각이 아니었고 그거는 어쨌든 아니요. 중국을 가자.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방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서 대한민국을 접했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서 선생님씩이나 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게 직장 생활을 그만둬야 된다라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가마저도 자기 공무원을 그만큼 열정적으로 충실히 자기만을 바라고 따른 사람들을 먹여 살 능력이 안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굉장히 북한 사회는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사회였는데 그래도 우리 반쪽인 남조선이 그때 남조선이었으니까 남조선이 이렇게 잘 살고 중국에 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류에 막 열광을 하고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북한의 혁명사에 식민지, 나라 없는 서름 이거를 해방전을 가리키면서 굉장히 많이 한 이야기인데, 정말 바른대로 말해서 남쪽도 북한처럼 못 살고 있었으면 그 서러움을 어떻게 다 할까. 맞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 반쪽이라고 생각하는 남조선이 정말로 세계에 드높여지고 있으니까 너무 다행이었고 너무 감사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숨통이 틔울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도 그 중국에서 또 이렇게 남한으로 완전히 들어오기까지도 참 보통 과정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힘듭니다. 정말 그냥 목숨 하나는 내놓고 오는 길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그래도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그럴 거면 중국에서 사는 게 낫겠다. 그 정도로 비교가 됐습니다, 실은. 그런데 아까 그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다른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흔히 하시는 말씀이 그 사회는 그렇게 그러면 간고하고 어렵고 국가가 주민생활 다 내버려두고 그냥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러면 정말 어려웠는데 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들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대항 자체를 못하냐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북한 사회 구조가 그렇게 쉽게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또 그 해방 이후부터 김일성 정권이 유일 체계로 들어서면서부터 수많은 이른바 학습의 과정이 거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섣불리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누구 말대로 대항하는 길이 이른바 탈북이다. 저런. 그렇게 되는 것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항하는 길이 탈북이다. 세상에 나라를 버리는 것이 탈북이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 우선은 역사 교과서지만 나중에는 국어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교과서들도 다 국정화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간다면 결국은 우리도 북한처럼 국가에 대항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위력이 굉장히 큰 건데요. 북한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은 어떤 점에서는 참 잘한 짓이고 어떤 점에서는 참 못한 짓이네 싶었던 순간도 있으셨어요? 그럼요, 많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솔직히 저희 자체가 북한 정권에 의해서 길러진 사람이고 또 정권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고 그에 의해서 그들이 가르쳐라 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저희가 내뱉으면서 가르쳤던 입장이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배다 넣는 일만 했던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다른 교과는 없었냐, 참고서들은 어떠하냐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물론 있죠, 북한 사회에서도.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 일단 출판된 모든 저작물은 국가가 엄격하게 다 관리, 검정 다 이거 한 책들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다 일맥상통한 하나의 내용으로 다 통일된 아무리 책을 다르게 봐도 다 그 주제로 가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둘러봐야 그 사회에서 둘러봐야 다른 소리 같고 다 그 소리, 그 메아리 뿐이던 사회에서 태어나서 그대로 듣고 그냥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의식 속에 잠재돼서 그것이 전부인가. 그것이 전부니까 태어나는 세대, 내가 맡은 세대한테도 그것을 그대로 배다 놓는 일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국가가 교육 내용, 교과서, 그 모든 지식을 그들이 통제를 하고 심지어 교육자도 그들이 통제를 하고 라는 구조잖아요. 다행히 대한민국 사회에 왔을 때에는 북한 사회에서는 하나의 교과서로 말 그대로 배웠다면 이 사회는 여러 가지 교과서가 존재하는 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되나. 좀 이상했겠네요.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교수 방법에 대해서 나는 쓰고자 하는데 북한은 교수 방법 하면 교수 방법 교과서가 단 하나. 하나밖에 없어. 사범대학용, 교원대학용 아니면 교육학, 교육심리학 이렇게 딱 그 제목에 한해서는 단 한 부였거든요. 그게 연대별로 좀 다를 수는 있으니까 찾아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아니 여기는 교수 방법 책을 사러 저 문고에 갔는데 얼마나 많은지 아니 이거를 이 많은 걸 다 봐야 되냐. 라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어요. 얼마나 보셨어요? 근데 하나만 봐가지고는 또 안 되겠는 거예요. 이 많은 것 중에 하나,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름
나름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서 네. 최소 10건은 봤습니다. 네. 근데 그 10건마다 같은 내용을 좀 더 다르게 시각적으로 분석한 것도 있고 네. 같은 내용임에도 또 좀 다르게 분석. 아무튼 한 건을 봐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너무 힘든 게 누군가 나한테 그래 네가 보려면 이 책이 정답이다. 북한식 마인드죠. 예, 북한식 여전히 마인드. 북한식 마인드. 우리도 그렇게 아유 생각해요. 누군가 그래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네. 지금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네네. 이게 여러 가지 책을 봄으로 인해서 좋은 점이 많이 보여요. 어떤 점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각이 다 틀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양함의 문제인데 그 다양함 속에는 내가 원하는 관점도 있고 그렇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관점도 있고 내가 무시했던 관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하니까. 무시했던 관점. 그럼요. 네. 무시한 것도 있죠. 뭐 네. 필요가 없다라고 나름 내가 재단을 해서 네. 근데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네. 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게 복잡하거나 무질서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때 가장 나은 뭔가 관점이 생겨나겠죠. 네. 예, 그래서 교과서 몇십 권을 보고 깜짝 놀란. 그냥 몇십 건이 아니라 벽 하나가 다 교수법이던데요. 그래요? 그 큰 서점이라서 그래요. 작은 서점을 가시지. 제가 처음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과정은 거쳐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관점들을 계속해서 습득을 하게 되면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 관점도 분명하면서 남의 관점에 대해서도 무시하거나 비하하거나 혹은 분개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이 될 텐데, 그죠? 네네네네. 예, 근데 정말 내가 이렇게 깊이 받았던 교육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나거나 한 적은 없으셨어요? 화가 나는 것도 있죠. 네. 그게 대부분 북한적인 관점이 네.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규교육을 북한에서 받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기준은 그거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것 대 이것이니까 그래 보면 북한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고 화난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가 월미도에 갔었습니다. 네. 북한에서 월미도 하면 그 후퇴, 이른바 조국 해방 전쟁의 후퇴, 그 길목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하면서 굉장히 의미 부여를 어마무지하게 합니다. 그렇죠. 영화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지금도 그 영화 주제가곡을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굉장히 북한 내에서는 그나마 대중적으로 이렇게 좀 지지를 받는 영화인데, 월미도에 가본 겁니다. 월미도. 북한에서 그 난리, 내가 직접 막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던 부분이니까 궁금한 거 아닙니까? 월미도가 그래도 허나새나 그래도 메가더 장군 제가 2005년에 왔을 때 그 메가더 장군 동상을 깨라 없애라 하면서 또 난리칠 때 그때 기억도 나면서 월미도에 가서 그 전쟁 때 흔적을 찾아보려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도 뭔가 있으리라. 이게 월미도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하면서 굉장히 나는 나대로 의미 부여를 하고 갔는데 이게 한참 돌아다니는데 내가 목적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전쟁 흔적이 하나도 없던가요?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이상하게 보시는 거예요. 간첩인가? 이게 젊은 여자애가 그것도 멀쩡한 여자애가 전쟁 때 흔적을 찾는다고 하니까 뭐 어느 산 쪽을 가리키시면서 저쪽에 가면 뭐 기름통도 묻어있고 막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앞만 가봐야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한 곳을 발견했어요. 네. 예전에는 바다였는데 지금은 무트로 됐다 하면서 예전에 메가더 장군의 그 배가 처음 육지에 상륙하던 그 자리에 그 해양경찰에서 배 하나 갖다 세워놓고 아주 조그만 이 모니터만한 표지판 하나 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것만 해도 다행이더라고요. 네. 아주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봤는데 이게 남북한의 역사 인식이죠, 결국에는. 그 그렇죠. 역사가 지나간 과거, 뭐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이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전도 과거니까. 한국 전쟁사 때 기록을 결국엔 저는 비교가 되는 거죠. 북한이 소수란 것과 남쪽이 소수란 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느낀 거는 뭐냐 하면, 그래도 나는 북에서 교육받아보고 남쪽에서 이만큼 살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여기서 또 이것까지 보니까 퍼즐이 맞춰지네. 네.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남쪽과 북쪽과 이게 서로가 다른 좀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그림이 쪼개져서 보여진 거예요.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냥 쪼개가지고 이쪽은 이쪽을 설명하고 여기는 여기를 설명한 그 전형적인 케이스를 제가 월미도에서 발견했습니다. 월미도에서 배웠던 것과 전혀 반대 관점에서 반대 관점이죠. 완전히 반대죠, 사실은. 근데 어찌 보면 북한에서는 네. 그들이 월미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가를 설명하려면 메가라 장군의 그 무력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다 거론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요? 무슨 함정에 몇십만의 무력이 뭐 며칠간 뭐 무슨 몇 발의 포탄을 막 이러면서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열을 되어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야만이 월미도의 의미가 부각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병력으로 그 거대한 네. 유엔군, 연합군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네, 3일 동안 막아냈으니까. 막았다. 네. 굉장한 거죠. 이러려면 적은 정말 거대하다. 아니, 정당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우리 월미도에 가봤을 때 그 병력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이 월미도에는 북한의 그 한 개 중대, 4개 그 포로 그 병력을 막았다라는 내용은 없는 거예요. 아하. 많다는 것만 있고. 그때 그렇게 그 무력이 들어와서 인천 상륙 작전을 했다라는 내용은 있으나 그 반대편 진지에서 반대편에서 공격했던 세력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이 그 각자 자기의 전공을 과시하기 위해서 역사를 쓰는데 북한 측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소수로 이 전투를 막아냈다. 비록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밀려서도 우리는 이겨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이고 남한 쪽에서는 북한 아예 안중에도 없군요. 그건 대상조차도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무력으로 밀고 가버렸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교육받은 피교육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북에서 살다가 남쪽으로 왔으니까 이 두 사회를 그나마 규명적으로 보게 된 시각을 가졌는데 저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얼마 안 되죠. 한국에서 아마 진단이 해볼걸요? 그리고 또 전쟁사 또 이렇게 저처럼 잘 듣고 또 잘 배단했던 사람이니까 그게 또 관심이 가서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게 교육의 폐해, 안 좋게 말하면 폐해가 이렇게 단적인 예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저는 실은 북에서도 교육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래서 오히려 이 남한의 국정화 교과서를 대하는 입장이 조금은 좀 그런 우려 섞인 힘이 같이 좀 있다라고 저는 또 보아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탈북하신 분한테서 북한에 대한 비판을 남한 정부를 향해서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되네요. 이 이야기 하자마자 너무 무거운 주제로 막 달려가지고요. 이제 노래를 한 곡 듣고 조금 소프트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고른 노래가요. 이 노래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고 그 우리나라의 가수들이 그 이 6.15 공동성명을 기념해서 음반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동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음반이었는데 동인이라고 하는 게 눈부처예요. 내 눈동자 속에 비친 너의 모습.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북한 노래 음반집이거든요. 거기에 바이브가 부른 심장에 남는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이 심장에 남는 사람을 북한에서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노래는 북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노래고 많이 불려지는 노래고 워낙 가사도 좋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 와서도 또 많이 듣는 노래 중에 하나였고요. 실은 조중답사라 해가지고 중국 쪽에 가면 그 북한 식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꽤 많이 흘러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 곡이 진짜 너무 큰 실수를 했는데 이 바이브 이 노래 바이브가 부른 바로 이 노래는 제가 사람들한테 가끔 방송에서 들려드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북한 노래인 줄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창법도 그렇고 워낙 이 바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약간 센티멘탈한 발라드를 많이 부르는데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 북한 노래고요.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가지고서 지금은 새누리당이 된 한나라당에서 당시 유흥준 문화재 청장을 이 종북이다, 빨갱이다 하고
아, 네네네. 그랬던 일도 있었던 바로 그 곡이다라고 하면 다들 어안이 벙벙해 하지요.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갈려 있어서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사실은 정말 이 문자 그대로 생존하려고 살아남으려고 넘어왔지만 남쪽에 오면 북을 버리고 남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상당히 많은 종류의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런 시선을 네.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남한에 와가지고 좋았던 점은 물론 아까 말씀 좀 하셨지만 이건 정말 탈북자로서 이건 아닌데 싶었던 점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건 것 같아요. 일반화의 어류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도 물론 탈북민이긴 하지만 네. 탈북민이 지금 현재 뭐 공식적으로는 28,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각각의 개인사가 다 달라요. 북한 내에서도 또 탈북에서 오는 과정에도 그렇죠. 또 한국에서 적응하는 그 모든 과정에도 또 개인의 학력 차이가 있다시피 개인의 성격 차이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서로가 다 다른 소리를 또 내요. 예. 있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소리가 아직은 우리 사회에 그것이 이렇게 널리 익숙된 소리가 아니다 보니까 한두 사람의 소리가 북한을 대변하는 심정으로 되는 경우가 그런 꽤 경우가 많아요. 많죠. 특히 이제 요즘 이 종편, 네. 종편에 보면 이 북한 이야기를 굉장히 주된 아이템으로 삼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종편들도 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 가끔 보십니까? 가끔은 봐요. 아무래도 채널 돌리다 보면 나오니까요. 들으면 북한 이야기 같던가요? 그게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요. 하도 비판을 많이 하니까. 이만갑이 최근에 보니까 거의 200회를 가까이 가던데 실은 초기에는 잘 안 돌려봤어요. 그게 왜냐하면 돌려서 우리 쪽 이야기가 나오네? 라고 처음에는 신기하고 궁금하고 나도 또 듣고 싶고 왜냐하면 내 스토리 말고 다른 사람의 스토리도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듣다 보면 어떨 때 가끔 운이 좋으면 내 고향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 고향 소리인데 내 고향이 아닌 소리가 가끔 나오죠. 삐익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같은 동네에 살아도 심지어 같은 동네에 산다고 해도 그 집이 강 쪽에 있는지 철길 쪽에 있는지 산 쪽에 있는지에 따라 또 다 틀려요. 살아가는 방식들이. 누구나 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곳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돼버리는 경우.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고 저는 이만갑을 보면서 그럼 왜 자기가 살았던 지역에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다 사는 양식이 달랐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강도 사시던 분이 이 평양의 이야기를 너무 리얼하게 한다든지 하면 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거는 저도 어디 가서 저도 물론 평양에 3번 정도는 뭐 공식적인 출장을 3번을 갔었고 개인사로 2번을 갔었는데 평양에 갔다가 온다 해다 끼 해봐야 한 달 정도는 뭐 있어요. 공식적인 출장이라 해봐야 일주일 정도인데 그 일주일에 내가 갔던 곳은 뭐 서평양이라든가 뭐 동평양이라든가 이런 가봤던 곳의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동향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거는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죠. 실은. 부산에 살다가 서울 한 달쯤 살고 왔다고 해서 서울 그건 안 모르는 되죠. 것 같이. 그런데 가끔 TV에 나와서 뭐 특히나 김부자 물론 김부자 일색으로 되어 있는 공화국이긴 하지만 마치 옆집이 김씨부자. 그렇죠. 김씨부자죠. 마치 옆집에 살았던 것처럼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를 넘어서는 발언들을 좀 많이 봐요. 그렇죠. 사실 김부자,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는 요즘 우리 언론들도 그의 동정을 거의 우리나라 대통령 수준으로 다루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김정은이 뭘 했다 그러면 정말 왜 종편을 보다가 보면 북한을 정말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측면에서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이 이런 정책을 펼쳤고 이런 행보를 펼쳤다 하는 걸 넘어서서 그의 일상생활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할 때는 왜 저런 걸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지 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 경우에는 만약에 그것이 저 사람이 하는 내용이 뭐 저런 이야기를 하지 하면 채널을 돌리면 그만이에요. 실은 같은 탈북민으로서 또 뭐 거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또 그렇게 풀이 많지가 않아요. 실은 나를 얼굴을 다 보이고 내 살던 걸 그렇게 TV에 나와서 막 떠들라 하면 저쪽 북에 있는 내 친척들은 어쩌라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이런 뭐 방송하는 것조차도 많이 낯을 가리는 분들이 꽤 많은데
실제 그렇게 화면에 나가서 얼굴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근데 그 극소수가 절대다수를 대변하지는 못하는데 절대다수를 대변하고자 라는 마인드 자체는 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암만 양강도 내라고 해도 그게 분명히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전혀 여과되지 않고 가감없이 나가는 문제는 상당히 저는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암만 북한 사회를 내가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온갖 희노애락이 다 묻혀있는 내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네. 골고루를 말해야 되는데 안 좋은 부분만을 더구나 부각을 해서 그거를 계속 드러내는 거는 분명히 지금 내 고향이었던데. 아, 진짜. 그 부분에서는 거부감이 확 드는 거죠. 예, 듣고 있으면 많이 화나고 그러시죠.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꽤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방송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또 반대로, 예,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웠다, 정말 이렇게 못 살았다, 이렇게 힘들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억압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러니까 남한은 아직 살만한 거야, 남한은 좋은 거야라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싶은 건데. 네. 근데 저런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우리 남한 상태가 정말 다급하고 비폐해져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네. 그게 실은 북한 사회가 안 좋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저도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시각적, 시대적 그 시간을 반영하는 다 스토리들인데 시간은 빠지고 스토리만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도 굶어 죽는 것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열악했는데 지금도 열악한 게 있고 그렇죠. 고난의 인군 시기에 물론 학교가 문 닫을 정도는 아니지만 학교에 못 나오는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그것이 시기는 쭉 빠지고 현실만 드러나 보이다가 지금도 학교가 피폐한 거로 들여다 보이고 이런 부분은 저거는 아니다. 이건 시간을 왜 빼져놓냐. 시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하다 보면 20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북한 그렇죠. 역사 20년, 지금 90년대 일이니까 그 20년이 현재하고 막 섞여서 혼탕돼 있다 보니까 물론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은 그 시간을 구별해냅니다. 스토리만 듣고도 저건 어느 때이다. 네. 하지만 절대다수의 대한민국에 사는데 치우쳐서 혹은 열심히 살아서 각자 맡은 바에 치중하시던 모든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또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네. 뭔가 주고자 하는 목적의식은 분명한데 뭘 말하고자 하는 건 이해는 되는데 이게 말하는 합법의 문제인지 아니면 본인의 의지가 그런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걸 케어를 해줘야 되는지 저도 막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우려 섞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분의 경험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속에 있는 일부일 뿐인데 그거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북한이 이렇다라고 하는 상을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주는 거는 듣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서 가려들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게 필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듣는 사람 모두에게 그거를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또 이거는 또 아닌 거고요. 그러려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입장이 되는데 그 배려하는 입장이 부족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점도 있죠. 탈북민 경우에는 또 이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시기가 막 혼탁되어 있을 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찌 보면 저도 이렇게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그 문제점을 느끼고 이래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은 거는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궁금증이 생긴 건데요. 네. 어쨌든 굶어 죽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탈출밖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간에 북한이 그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겨우겨우 견디고 지금은 뭐 그런 대로 밥은 먹고 사는 데까지 갔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북한 얘기를 남한 사람들인 저 같은 사람보다는 사실은 그 들려오는 얘기들을 좀 더 귀담아서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현재의 북한이 좀 변화한 것 같습니까? 현재의 북한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정말 시장 경제로 완전히 접어들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소위 그 김부자가 지배하는 북한의 골격은 여전히 튼튼한 건지 이런 것들도 탈북하신 분의 시각에서 보면 좀 남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김부자의 그 체제가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 네. 그 구조적 시스템이 작동하는 조건 하에서 시장 경제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확장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개가 힘들어요. 네, 두 개가 병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특히 그냥 북한이라고 이야기할 때 권한의 행군 이전과 그게 90년 초까지와 네. 또는 권한의 행군 끝났을 때와 그게 뭐 98년이든 90년이든 크게 보면 2000년 2000년대. 그러니까 90년대가 통으로 해서 90년 이전과 90년대와 90년 이후 2000년 이후로 나누어서 좀 이렇게 세 구분을 해 보아야 돼요. 저가 지금 현재 보건대는 네. 지금 현재는 솔직히 그 권한의 행군 이전과 네. 권한의 행군과 너무 많이 또 달라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을 한 부분도 있고 반면에 처진 부분도 있고 반면에 무시된 부분도 꽤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독재 시스템 이른바 체제 관리 기능은 그대로 작동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주민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것은 시장에 의존한다라고 예, 굉장히 시장에 특이한. 의존함으로써 우리가 1960년대 또는 197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그 민생 경제는 상당히 윤택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게 격차가 많이 나면서 네, 그 이른바 빈부격차죠. 네네, 예전처럼 뭐 굶어 죽는 사람까지는 없으나 예, 굉장히 하루 벌어 하루 사냐라는 문제와 어느 정도 축적을 하고 살고 심지어 부동산이라고 하는 나름의 축제 방식을 형성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겨났냐라는 문제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보면요. 북한이 우리의 그 70년대, 80년대 발전 경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우리도 보면 빈부격차가 커지고 자본을 축적한 기업가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기업가들과 이제 상층부의 정치인들이 결탁을 하면서 지배구조를 좀 더 공고하게 만들고 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경제 규모를 늘려주기 때문에 자기들도 발전한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몇십 년 지나고 지금 IMF도 닥치고 지금 이후에 2015년 이 시점에서 보니까 이 하층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데 국가 전체로 보면 너무 부유해져 있어요. 이런 발전 경로를 북한이 똑같이 따라가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요새 교육에 대해서 계속 네.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북한의 여러모로 북한의 그 교육만 들여다봐도 우리 사회 그것이 물론 우리 사회를 기준으로 따라가는지 네. 국제사회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국제사회를 뭐 주도하거나 아니면 국제사회 기준에 맞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에 비교한다면 북한 사회가 최근 들어서 특히 김정은 정부 들어서 국제사회 기준을 따라가려는 그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교육 부문에서 아주 많이 보이는데 굉장히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자기 그 할아버지 세대 네, 이르면 1960년대 네, 60년대 북한이 남조선의 그 식민지 교육 이라면서 굉장히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교육 부분에 한해서. 네네. 그런데 지금 그 내용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 교육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식민지 교육으로 비판했던 그런 부분들이 자본주의 교육, 부르주아 교육.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신기하군요.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제가 아직은 연구하는 입장으로도 아직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냥 이야기한다면 우리 사회가 아니면 우리 세계가 이렇게 발전을 한다 할 때 3세계 발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발전하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후진국들이 발전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 구도 속에 여전히 북한도 같이 북한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고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따라가고 있는 그 와중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글쎄 북한의 교육이라든가 또는 발전 형식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반영이 될 리도 없고 또 무슨 방법도 없긴 하지만 남한이
이 밟아왔던 여러 가지 잘못된 전철을 우리도 사실 세계관이 뭐니 하면서 따라가려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 네네. 네, 그렇게 그 밟아왔던 전철을 북한은 안 밟았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거든요. 근데 좀 어쩔 수 없는 건가 보죠, 그런 게. 근데 북한 사회에서 뭐 세계 선진적인 예를 들어서 네. 교육의 선진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들도 결국에는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마음에 맞는 내용만을 이렇게 선택해서 북한 내에 들여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자기들이 지금은 이러한 방식이 가장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은 물질적 발전, 이 경제적 발전 그리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런 정책을 가지고 할 것이고 이게 일정 수준까지 가게 되면 실제로는 이 소위 그 돈주라 그럽니까? 작은 자본이나마 자기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이 북한에도 시민사회 같은 것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아마 진나리 쌤께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그 시민사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그랬는데 네. 북한 사회에도 그러지 않겠냐, 그 싹이 있지 않겠냐 해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십니다. 네, 많이 그런데 여쭤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북한 사회가 그런 타고 말하기는 굉장히 이른 시기입니다. 이런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 남한이 87년 이후에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시민사회는커녕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와 일베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거적인 형식이죠. 그 서북청년단이 있었던 과거적인 형식으로 상당히 많이 재편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어쩌면 이 시민사회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저는 그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예. 우리 사회에서도 좀 많이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으로 북한을 바라보면 그것이 제대로 된 북한 바라보기는 아닌 거예요. 예,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많은가 보죠. 예, 저는 그 방식으로는 북한을 바라봐야 그냥 우리만의 이른바 탁상 공론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저희는 우처사의 생리, 이런 심리, 살아봤고 이런 게 좀 작용하기 때문에 그네들의 공통적인 관심사, 그들이 저변에 깔려있는 의식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여기는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최근에 그나마 좀 탈북민이 늘어나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오는지 하다 보니까 시민사회를 대하는 저의 입장으로는 우리 사회가 밟아왔듯이 제가 아무리 이렇게 따라가는 노종 중에 있다고는 말은 했지만 시민사회가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과연 갈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요. 저는. 그리고 북한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말하는 시민사회가 맹아적 수준도 있나? 예, 저도 이렇게 북한 작품들, 문학 작품들을 따라 읽다가 보면 여기는 겉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답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면적으로 소위 그 마음의 체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구조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다른 어떤 논리,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게 굉장히 팽팽하게 다른 두 개의 체계가 지금 우리가 지금 통일을 하자 하면서 그 서로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 그 진나리 선생님께서 시간이 지금 너무 후딱 가버려갖고 지금 거의 끝나갈 때가 되어요. 예, 진나리 선생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이 교육 이야기와 이 탈북자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벌써 가버렸는데요. 예, 이제 북한이 과거보다는 일단 경제적으로는 많이 나아져서 굶어 죽지는 않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예, 그럼 여기에서 남한에 있는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통일보다는 다른 방법의 공존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통일은 뭐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돼야죠. 그거는 어떻게 가든 뭐 통일은 통일로 가는 길이니까요. 또 돼야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소모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인적 물적 산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실은. 그리고 뭐 유라시아 뭐 이니셔티브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저 세계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막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섬나라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북한을 자극하고 니네도 이게 좋다 이렇게 돼야 된다 계속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이게 우리가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절차까지도 다 감수해야 되고 네. 시간적으로 소모가 되는 거기 때문에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오늘 내일 중으로 통일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뭐 3대 그렇죠. 방안도 있는 것처럼 절차가 있는데 아직은 서로가 편안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거래하고 서로가 협력을 하고 이것부터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좀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저 혼자 하는 고민인데, 자, 이렇게 상호 교류가 좀 이렇게 원활해지고 하는 것이 사실은 통일로 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이긴 한데, 자, 그랬을 때 정말 먹고 살지 못해서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인 탈북자들은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될까가 가끔 가다가 쓸데없이 걱정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저희도 걱정 많이 합니다. 탈북민이 결국에는 통일되었을 때 네. 북한 주민의 이른바 통일된 국가 시민으로서 그들도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로드맵을 본인이 직접 실현해 줄 수 있는 본인의 몸으로 살아온 과거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리듬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들이 네. 교과서가 되고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고 라는 위치에 있다면 굉장히 저희들이 많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너무나도 많이 미비하고 진다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라 그럴까 지금 우리 그 소소님께서 이 게시판에다가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세터민 출신 아이들을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청소년 시기에 탈북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경 쪽에 이렇게 살던 아이들이라서 남한 드라마도 많이 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실제로는 너무 힘든다고 자리 잡는 게 이런 얘기들 학력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직업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영어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자, 이런 얘기를 올려주셨어요. 자, 이런 어린 시절에 넘어온 사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넘어온 아이들은 남한 사회에서 어떻게든 적응을 하다가 통일이 되고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나름 자연스럽게 방법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떤 뚜렷한 이데올로기적인 이유가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이 통일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까 등등을 생각하면 이 진나리 선생님 같은 분들이 탈북자의 남한 내에서의 분명한 위치 같은 거 하나의 모범 케이스로서 잡아주는데 굉장히 앞장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직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저도 그러려고 왜냐하면 저희도 기왕의 한국 사회에 그래도 남보다 일찍 왔는데 무언가 열심히 적응하고 나름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고 내가 잘했다. 이런 긍지감을 가지려면 무언가 성취하는 느낌, 해냈다는 느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자신감도 붙고 후에 나의 뒤를 이어서 오는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모범이 되겠다라는 그런 나름의 자각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남북한의 교류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 주민들에게 남쪽에 대해서 많이 알려줄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북한 주민이 아는 남쪽이라 해서는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주입하는 그것 외에 일부 국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퍼지는 불법 CD를 통한 건데 그 불법 CD가 솔직히 남한 내의 구체적인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죠. 막말로 환상을 키우는 주나 그러다 보니까 남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해서 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나. 많이 알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많이 접하게 해야 되고 많이 교류해야 된다라는 것. 네, 맞습니다. 사실 교류로부터 시작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미리 고민할 게 아니라 겪어가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겠죠. 탈북하신 분들이 남한 사회에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탈북자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마음을 쓰고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오늘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돼버려서 내일 또 좀 모셔야 되는데 오시겠어요? 예. 근데 저도 말씀드리다시피 저도 개인으로서 제 이야기가 일반화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스토리이고 퍼즐의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아마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그 시그널을 하면서 맺어야 되겠지만 오늘도 이번 주에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노래를 잠시 들으면서 우리 그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 싶습니다. 제가 아까 실수로 틀다가 말은 생이란 무엇인가 JK 김동욱이 불러드립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자, 진나리 선생님 내일도 또 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